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독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전설이 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픽션이며 재미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교외의 작은 산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 마을은 자연이 아름답고 공기가 맑아서 사람들이 힐링을 목적으로 많이 찾는 곳이었다. 하지만 우리뿐 아니라 다른 젊은이들도 찾기 쉽지 않은 깊은 산속, 한적한 펜션에 머물기로 했다. 지도에서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외딴 곳이었지만 그 점이 오히려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주인 할아버지는 조금 기이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우리가 도착하자 헛기침을 하며 다가와 여기서 머무는 동안 해지고 나면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고 경고했다. 처음엔 그저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 간섭이 심한 분이라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친구 중 한 명인 지수는 그 할아버지 말이 신경 쓰였는지 나에게 너스레를 떨며 말했다. 뭐 귀신이라도 나온다는 건가? 첫날 밤 우리는 펜션에 짐을 풀고 산에서 내려온 청량한 바람을 맞으며 바비큐를 준비했다. 술도 조금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다가 보니 어느덧 밤 11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경고가 떠올라 농담조로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 밖에 있다가는 귀신 잡히겠어 라고 말하며 우린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차분하게 침대로 향하려던 참에 오싹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문득 창밖을 보고 서늘한 느낌이 들어 다시 한번 문을 확인했다. 거기엔 웬 여자가 서 있었다. 긴 머리가 바람에 날리며 그녀의 눈은 형광등 불빛을 반사해 섬뜩하게 빛났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만 본 것이 아니었다. 다른 친구들도 그녀를 보더니 공간이 얼어붙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러분 재밌어요? 라고 물었다. 허공을 가르는 냉기와도 같은 목소리에 나머지 친구들도 모두 몸서리쳤다. 지수가 우리 들어오라고 데리러 오신 건가? 하고 농담처럼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모두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 커튼을 닫고 문을 잠갔다. 그 뒤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대화를 이어갔지만 마음 한켠에선 끊임없이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펜션 할아버지를 찾아가 전날 밤 이야기를 전했다. 그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고 긴 침묵 후였다. 그건 아마 그년일 거야. 수년 전 여기서 사고가 있었거든. 그의 설명에 따르면 수년 전 이곳에서 새로운 여행자 중 한 명이 실종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녀의 영혼이 산속을 배회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띄곤 한다는 것이었다. 우린 약간 두려워진 채로 그 이야기를 듣고 여행의 나머지 기간 동안 가능한 한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다. 우린 조심스럽게 짐을 챙겨 차에 올랐고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그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꼭 여행 중에 신중히 행동하라며 손목에 붉은 실을 묶어주었는데 이는 애군을 쫓는다는 전통적인 수호부적이라고 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늘했던 그 여행을 떠올리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그저 피곤한 상태에서의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산속에 미련이 남은 한 영혼의 인사였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날 밤의 이야기는 우리 그룹 안에서 전설처럼 남았지만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기로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는 공포와 미스터리 그리고 산골 마을에 얽힌 전통과 미신의 결합이며 간혹 마음이 쓸쓸할 때 가끔 떠올리게 하는 여운이 진하게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수많은 미스터리와 전설로 유명하였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외부인들이 거의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고택이 하나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연호와 그의 친구들은 이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연호와 친구들은 도시에서 벗어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을 어귀에 있는 고택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연호를 포함한 4명의 친구들은 각자 배낭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늦은 오후에 고택을 향해 걸었습니다. 고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어 주위는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부서진 대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 쌓인 긴 복도와 흐릿한 조명 아래 안개 낀 마당이 보였습니다. 벽지의 그림은 낡고 바래었으며 집안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참 몇 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집안을 둘러보고 부서진 가구들 사이를 탐험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이상한 일들이 하나 둘씩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명확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누군가의 목소리였고 연호와 그 친구들을 이름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겁에 질린 친구 중 한 명인 지우는 잠시 나가자고 했지만 이왕 온 김에 아침까지 버티자고 연호가 설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복도 중간에 놓여있던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의자가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이 기울어져 있어 그렇다고 생각했으나 의자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생겨 있었고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지훈이 외쳤습니다. 그 순간 벽에 걸려있던 오래된 시계가 크게 울리며 자정을 알렸고 동시에 창문 밖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며 모든 창문과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집안의 모든 전등이 깜빡거리며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암흑 속에서 친구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그 소리는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연호와 친구들은 고택을 빠져나오기로 결심하고 손전등을 켜서 입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출구는 보이지 않았고 그저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만이 계속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연호는 자신들이 반복되는 공간 속에 갇혔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멈추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멍하니 서 있을 때 머리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천천히 천장을 걸어 다니는 것처럼 똑똑똑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겁에 질린 친구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문이 열리며 향이 진하게 피어오르는 안개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얼룩진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호는 숨을 삼키며 그 여자의 눈이 반짝일 때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연호는 용기를 내어 그 여자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고택에 갇힌 영혼이며 늘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랐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택의 비밀과 그녀의 사연을 모두 이해한 연호와 그의 친구들은 그녀를 위해 작은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은 고택을 떠나기로 했고 2번 다시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마을 노인에게서 고택에 대한 전설과 뒤늦게 밝혀진 그녀의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공포를 느꼈으나 한편으로는 그 여자 영혼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후로 이 이야기는 그들 사이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고 가끔씩 친구들 사이에 화제로 남았습니다. 3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소영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학생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학교와 집으로 가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소영은 평소와 같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늦게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버스가 끊긴 상태였다. 소영은 집까지 꽤 먼 거리였지만 택시를 타기에는 돈이 아까워 걸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익숙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차도 거의 없는 한적한 길을 걷고 있을 때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길거리에서 누가 뒤따라오는 것은 흔한 일이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걸음을 계속했다. 하지만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소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살짝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걸음을 빨리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다. 결국 소영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용기를 내어 뒤를 확 돌아보았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심장 소리가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겁에 질린 소영은 잽싸게 뛰기 시작했다. 남자는 소영을 쫓기 시작했고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소영은 필사적으로 달려 집 근처에 다가가던 중 가까운 경찰 지구대가 생각났다. 그녀는 즉시 방향을 돌려 지구대로 달려갔고 다행히도 지구대 입구로 뛰어들어갈 수 있었다. 겁에 질린 소영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들은 즉시 순찰에 나섰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소영은 집까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무사히 돌아왔다. 그날의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며 안도했다. 그 후 몇 주가 지났고 소영의 생활은 평상시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그녀는 밤길을 피하고 항상 주의를 경계하며 생활하게 되었다. 친구들은 그녀에게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고 농담 섞인 걱정을 했지만 소영은 이상하게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어느 일요일 밤 소영은 방에서 숙제를 하던 중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또다시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다. 거리 가로등 밑에 누군가 서 있었다. 허름한 옷, 얼굴을 가린 모자는 분명 그때의 남자였다. 그는 소영의 집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하리만큼 침착해진 소영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에게 몇 주 전 있었던 사건과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겠다고 했지만 소영은 끝없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에 불빛이 보였고 남자는 모습을 감추었다. 경찰들은 남자를 찾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이후 경찰은 소영의 집 주변을 순찰하며 경계를 강화했고 소영은 잠시 한심할 수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몇 달 동안 소영은 그 남자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언제 그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소영은 졸업을 맞이했다. 그 후 소영은 대학으로 진학하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사를 가며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그녀는 그 남자의 그림자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밤길을 걸을 때면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다고 느끼곤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소영은 점차 그날의 사건을 잊어갔다. 하지만 가끔씩 지금도 그녀가 꿈속에서 길을 걷다 보면 뒤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가 그녀를 다시 그 어둡고 외로운 길로 데려가곤 했다. 언제나처럼 소영은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그것은 결코 자신이 완전히 떨칠 수 없는 어떤 그림자라는 것을.